안녕하십니까?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2028 서울대 대입 변화 그리고 학원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셔야 될지를 가지고 잠시 고민할 거리 질문을 던진 그런 형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서울대 대입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천천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원장님들 생각과 비슷하다 또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저희 톡방에도 올라오면서 활발하게 대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일단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개괄인데요. 이렇게 딱 보면 지역균형 전형이 여기 지역균형 전형이 3배수, 일반이 2배수인 건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균 통칭 지균은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2명까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일반 전형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균에서 일단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2명이 아니라 3명이고 그리고 뭐 서울 지역 자사고나 일반 광역 자사고나 뭐 물론 영과고는 이렇게 가진 않지만 영재학교는 아닙니다. 죄송. 과학고도 조기 졸업 대상자는 아닌 녀석들까지 해서 전체 2명이 추천이 가능한 특목자 수도 가능했는데 근데 일반고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 풀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걸로 변경이 됩니다. 3합7이라는 게, 약간 경쟁이 좀 있는 지역에서는, 야, 전교 1등이 3합7을 어떻게 못 맞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조금, 중학교 때까지 경쟁이 좀 덜해서 선행을 잘 안 하는 지역, 물론 선행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특정 학교들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교 1등으로 못 맞추는 경우가 종종 존재를 해요. 똑똑한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수능이라는 것 때문에 못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울대가 폐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걸어두기도 해요. 어떤 걸 응시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정시로 갈 때도 뭘 응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공부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는 응시 필수가 좀 있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정시로 갈 때에도 서울대 정시로 가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생표점이라고 하죠. 표점 자체, 표준 점수 자체를 활용하는데 이제는 과탐 2 과목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지도 못하고 또 미적 기하를 봐야 돼라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지금 2028 학년도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수학도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제한이 돼버리고 사회랑 과학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니까 이게 과연 어떤 차별점을 줄 수 있는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70%, 30%라고 하는 것은 1단계 서류평가를 지나고 났을 때 2단계 면접이 30%, 그다음 일반 전형에 50% 반영되는 것인데 이것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변화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본다면, 자, 지균에서 지역균형에서 모든 고교 그리고 고교별 2명이 일반고로 제한돼서 고교별 3명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서류평가가 과거에 약간 두루뭉술하게 3개로 나눠놨는데 이제는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서류 관리에도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만 할 것 같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면접평가 이게 상당히 큰 변화인데 지규는 원래 그 서류 확인 면접만 봤단 말이에요.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수양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교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 친구들이라면 우리가 서울대에서 키워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아주 좀 예전으로 본다면 뭐 세계 영역 2등급 뭐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 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데 일반고를 위해서 수능 최저 학력기를 좀씩 좀씩 풀어주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좀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입학하기 전에 뭐 논술, 글쓰기, 영어 막 이런 것들 입학하기 전에 네, 그런 것들 막 개강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로 학생들을 평가하지도 못하고 서류로만으로도 정확히 평가가 좀 어렵기 때문에 면접 평가가 일단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SNU, 서울 내이셔널 유니버시티죠. 서울대학교 역량평가 면접을 도입했는데 이 면접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시 문항이 그 전에 나왔어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 유튜브에 이지휘에서 조재현 선생님과 이 내용을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학생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이런 것들 플러스 어떤 게 예고되어 있냐면 교수님이 힌트를 주기도 하고 탐침 질문에서 학생이 탐사하는 그 탐침하는 그런 역할을 교수님이 대신 해줄 테니 네가 그 순간순간에 캐치할 수 있는 그리고 캐치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게 SNU 역량평가 면접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변별이 확 하고 된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전형은 어떻습니까? 사실 일반 전형은 여기 있는 서류평가 내용과 그 다음에 2028 학년제 서류평가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협력적 소통과 공동체 의식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전형 학생들도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 질문도 사실은 변화가 있긴 한 거예요. 일반 전형 면접이 상당히 까다로웠었는데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면접도 열린 질문, 개방형 질문으로 바뀌었다.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다. 라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생들 면면을 생각해 보면 보통 특목자사 학생들이 70%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도 극강의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이쪽으로 해서 좀 평가받고 합격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특목자사 친구들한테는 큰 어떤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한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한 일반고 친구들도 생각해보면 그 정도 문제풀이에 대해서 되는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니 일반 전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면 면접의 방식은 상당히 변한 것이 맞지만 합격, 불합격의 유불리가 갈리진 않겠다. 그런데 지역 균형은 일반고로만 제한하는 것과 그리고 면접 평가가 반영되는 방식 자체가 평가 방식 자체가 변한 것이 큰 변화여서 요게 유불리가 상당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하나씩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일반고 그리고 추천 인원 3명 이때 우리 학원에서는 고교 선택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고로 제안했는데 전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는 약간 아주 눈꼽만큼의 불리함이 좀 생기긴 할 수 있겠다 정도고 특히나 이제 외고 중에 28개 외국어 고등학교 중에 좀 하위권 외고는 서울대 일반전형 합격이 안 되는 외고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서울대 직윤으로 내신도 거의 일반고처럼 굉장히 높거든요. 전교 1등이라고 친다면 그 친구들은 일반 전형으로 가긴 할 건데 그런데 이 외고 중에 일반 전형이 아니라 지역 균형으로 가긴 하는데 그런 외고들의 경우에 한해서 추천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조금 불리해질 수 있겠다. 근데 전국자사고나 국제고나 과학고나 이런 학교들은 보통 일반 전형으로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쵸? 직윤으로 지원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진짜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불리가 뭐 크게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만큼도 변화가 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하위권 외고나 전사고나 국제고나 과학고 중에 직윤으로 가끔 받은 학교들 과학고는 없고 국제고나 전사고는 아주 또 가끔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금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 근데 광역자사고는 좀 크게 불리해져서 영향을 주는 지역은 특히나 서울이 될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의 자사고는 대부분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가지만 직균으로도 2명씩 꼬박꼬박 붙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왜냐면 추천권 자체가 없잖아요. 저 일반 전형으로만 가야 돼요. 근데 일반 전형으로만 가려고 그러면 과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전사고랑 또 부딪혀야 돼서 이 친구들한테 상당히 불리해졌구나. 그래서 서울 지역 자사고와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뭐 대신고, 뭐 대성고 이런 학교라든지 거기도 물론 일반 전형 합격자가 꽤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또는 뭐 포스코고나 삼성고 이런 학교들도 어쨌든 약간 불리해진 측면이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서울 지역 자사고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자사고가 있는데 광자고가 약간 불리해진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근데 서울 지역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으니 요거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줄 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자사고를 가야겠니? 라는 것도 서울대가 목표라면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개방형 자율학교는 보통은 이 친구들은 보통은이 아니라 전부 다 일반고로 분류가 되어 있죠. 유명한 곳들은 지난번에 원장님들께 따로 분류 체계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녹화했던 저희 어, 학원장님들께서 학원에서 이렇게 참여하신 어떤 저자 프로젝트 설명할 때, 고교 분류할 때 일단 리스트를 쭉 업데이트 해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공주 한일고나 사대부고 같은 학교들이 있겠죠. 근데 또한 지역의 명문고 중에 수시 위주로 진행되었던 그런 학교들에는 꽤나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서 2028 학년도 학생들의 커리큘럼을 상당히 크게 변화시킨 그 학교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지역 학교들의 커리큘럼을 체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왜? 상위권 친구들이 커리큘럼을 잘 타고 그리고 공동교육과정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강화되었죠. 네, 굉장히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왜? 일반고 한정이고 추천 인원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자, 자율형 공립학교가 약간 애매한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일반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추천권이 없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자율형 공립학교, 즉 자공고 2.0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이 학교들이 어찌 보면 서울대에서 좀 일반고는 아니지만 자공고까지는 포함시켜주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자공고 중에 어떤 학교들은 상당히 명문이어서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도 많이 한 학교도 이미 있습니다. 정시로 가는 자공고도 꽤나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자율형 공립학교 중에서 예를 들면 대전의 충남고 같은 학교들이 있네요. 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일반고로 분리되지 않는다면 근데 또 안 좋은 것은 농어촌에 있는 학교 중에 농어촌에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였는데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금전적 지원과 그리고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기업과 협력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봐 하고 추천해서 자공고가 굉장히 크게 확대됐는데 이 내용도 자공고 2.0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건 또 다른 영상이죠.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그 학교들이 일반고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 추천장을 받지 못한다면 일반 전형 또는 정시로만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정부 정책과 너무나 역행하고 또는 서울대에서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번 개편안의 골자에서도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즉, 시골에 있는 학교 중에 개방형 자율학교 또는 농어촌 자율고였는데 농어촌 자율고 중에 자율형 공립학교로 바뀐 학교들은 아직 정시 경쟁력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수시로도 경쟁력을 갖춘 상황은 아닌데 그것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서울대 추천장을 못 받아서 못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너무나 좀 네, 여러 가지 대의 명분에 맞지 않아서 세부 요강을 본다면 포함시킬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이 부분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이 3명과 서류평가 됐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진로가 아니라 관심 분야에 맞는 적극적인 과목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서울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친구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과목들에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강해서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300명이 있는 학교에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나 뭐 150명이 있는 과목에서 선택하는 과목이나 결국 그 과목을 선택하는 인원수는 어차피 많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많지 않은 인원 중에 3명이냐, 뭐 150명 중에 3명이냐, 300명 중에 3명이냐, 이걸로만 따져본다면 2명이 3명 된 거는 단순히 1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상 1.5배가 된 거예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150명 중에 어려운 과목 듣는 애들이 40명, 300명 중에 어려운 과목 듣는 애들도 어쨌든 한 50명이나 60명밖에 안 될 건데, 어디에서 내가 2등 또는 3등까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적정한 인원, 지금까지는 좀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은 고교를 지원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적절한 인원, 적절한 경쟁, 그 중에 3등이 최적이어서 서울대를 합격하길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원장님들께서 상당히 고교 선택에 신중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으로 서류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류평가에서는 학원의 역할은 없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좀 강조드리고 저 뒷부분에 이 파트 1이 끝나고 파트 2가 넘어가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류평가가 종합사고, 창의탐구, 공동체 역량인데 종합사고는 어떤 깊이고요. 창의탐구는 깊이에서 이어지는 창의력, 탐구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사고 역량에서 이어지는 깊이 있는 탐구, 창의력을 갖춘 탐구를 이번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 근데 이 공동체 역량마저도 이 공동체 역량이 있어야 창의력이 발상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서울대의 입장이라고 보여요. 자, 읽어보면 이 내용은 서울대 이번 자료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교과 본연의 깊이 있는 지식, 즉 교과 지식은 충분히 갖추고 논리적 사고력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학생이고 관심사에 따라 주도적으로 학업 역량을 기르고 교과 간 지식을 연계하고 변형합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지식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서울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포용하고 전달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생을 얘기하는데, 이건 맨날 읽어도 애매한 것 같잖아요. 자, 애매한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서류평가의 키워드 이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평가의 키워드는 이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과목 선택이 중요하죠. 관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대체 내가 무슨 내용을 배웠느냐, 그리고 어떤 수행을 했느냐의 수준과 깊이를 학생부에 담아야 되는데 보통 그 내용은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수행평가잖아요. 수행평가를 이제는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도대체가 안 된다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 많은 교수님들이 인공지능과 검색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생부를 채워오는 것에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내가 소화했다. 내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도 해보았다.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활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즉 수행평가에서 일상의 문제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또 없는 문제를 만들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묘하게도 11월 달에 이것을 서울대에서 발표하기 전에 제가 11월에 찾아뵈었던 5개 학원이 있는데 그 5개 학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비고일 대상 설명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까요? 어머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허황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정말로 허황된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내용이 서울대에서 원하는 수행평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원장님들께서 이것이 대체 무슨 얘기인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얼음이 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세상에 모기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모기는 우리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 중에 정말 나쁜 일만 있는 것인가? 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이라는 상상, 그리고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론적인 접근, 이게 학생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수업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우리의 수업은 그렇죠.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존 최상위 반 중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답이 왜 답인지를 네가 고민한 거를 말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 또 학교에서도 서술형이 분명히 강화되어야 하겠죠. 그 서술형을 왜 논리적으로 연쇄적으로 합당한지, 논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은 것인지를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풀이를 잘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면접에서 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서울대 반에서 서울대가 나오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물론 서울대 반을 3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주말 특강이나 또는 방학 특강이나 또는 시험 직후에 서울대만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권 학생으로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답식 수업 이런 것들이 고2 2학기 때쯤에는 오픈이 되면서 열린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서로 토론하는 이런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또 뭐 공대 출신 논술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계시다면 또는 영어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데 좀 크나큰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탐침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 문제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 어때? 네가 배웠던 과목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아?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탐침 질문이기 때문에 자, 이 탐침 질문이 왜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학생마다 수강한 과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에서 내는 문제는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수강한 과목에 따라서 학생이 배우는 과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면접도 생명이랑 화학을 주로 공부한 친구에게 조언을 주시는 교수님과 또는 물리랑 화학을 주로 공부한 친구에게 조언을 주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그룹핑돼서 다를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탐침 질문을 줄 수 있는 논술이나 영어 선생님이 계시다면 매우 좋겠고 만약 안 계시다고 하더라도 과학이나 사회 선생님께서 문과, 이과 학생들에게 어떤 탐침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NU 역량평가 면접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서울대에서는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내용 읽어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재구조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체크하는 열린 질문을 활용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택 교육 과정의 실시이기 때문에 교과목 차이가 발생하고 거기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응이 평가 결과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많이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요 내용과 그리고 요 내용, 요 두 개가 가장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제 나름의 답변입니다. 생각이죠. 자, 추천서는요, 과거 그리고 남아있는 카이스트나 서울대 기존 이런 데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학교장 추천서지만 실제로는 지도교사가 예전에도 작성을 했었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가 파악하려는 학생의 역량이라는 것이 학업을 얼마나 잘 쌓아뒀느냐 또는 심화시켰느냐 뿐만 아니잖아요. 쌓아뒀느냐까지는, 즉 누적된 지식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본다면 얼마나 심화시켰냐는 것이 일부 반영이 될 것 같고, 근데 쌓은 지식을 얼마나 재구조화하거나 발화시켰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 예정이어서 제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으니 아마 여기도 극복하거나 자신의 발전에 활용한 경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추천 항목이 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에 대비한 활동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공대 같은 경우는 뭐 메이커스 플레이스, 공학 계열 그런 친구들이 하는 곳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무슨 커라고 호칭이 담긴 그런 활동이 있긴 했었는데, 학교에는 여러 상황을 극복해보자. 요즘 우리 학교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지금 소각하는 게 없지만 당시에 있었는데, 소각하는 것에서 발전한 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은 뭐가 있을까? 이런 친구들, 또 슬리퍼가 자꾸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학교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학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내용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대 학교에서 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 그리고 교과 성취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고교 유형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젠 그것은, 직윤 자체가 일반고에 한정되기 때문에, 요 경우는 일반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교육과정 편집표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편제표가 아니라 편성표 플러스 동아리나 뭐 여러 가지 성취 기준에 대한 기록이 이젠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아마 이게 반영될 거라고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제표뿐만 아니라 A, B, C, D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뭐 동아리 활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고교 프로파일이 굉장히 지나친 적극성을 띄어서 없앴었는데,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A, B, C, D 성취 기준에 대한 것들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고교 전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교육부의 표준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2025학년도 내년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를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이주위에서 캐치해서 클럽 하와이 원장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시 모집인데, 이번엔 반대로 정시는 직윤이 변한 게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크게 변한 걸로 보이죠. 수시에서는 직윤의 큰 변화,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의 큰 변화가 보이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수시의 직윤은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 되어버렸다.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수시의 일반 전형은 특목자사고를 위한 전형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일반고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반고에 세 장씩 줬다는 거는 서울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풀이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갈렸다는 얘기랑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정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특화된 친구들이 있지 않냐, 면접을 잘 못 보는 친구들도 있지 않냐라는 배려에서 정시까지 넘어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전형의 큰 변화는 자, 수능 3배수 그리고 면접의 확대, 2배나 확대됐죠. 이것만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 다시 본다면 자, 일단 지역 균형 자체도 일반고로만 제한이 됐고 모집 단위는 확대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일반 전형에서 1단계에서 등급만 활용한다라는 게 큰 문제예요. 네. 그전에는 1단계 자체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해가지고 성적을 환산한 다음에 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1단계에서 이번엔 등급만. 그러니까 전부 다 1등급이면 다 같은 등급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동점자 전부 다 1단계 통과. 그래서 3배수까지 확대시켜 놓은 거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아마 3배수까지가 적절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배수로 들어온 학생들은 2단계에서 지균과 같이, 지균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데 표준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 환산 점수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0분위 점수를 합산한 후 환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100분위 점수가 나오는 국어, 수학, 탐구, 이 국수형 탐탐을 가지고 100분위 점수를 일단 합산한 다음에 60%로 바꾸겠다라는 게 서울대 현재까지는 입장이에요. 국어, 수학, 원래 수학의 가중치가 1.2배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국수 탐탐을 가지고 합산한 다음에 그걸 60%로 바꾸겠다. 그럼에도 동점자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나온 동점자를 교과 평가에서 가르겠다라는 게 서울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신다면, 일단은 지균에 대해서, 그 다음 일반 전형 1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정시와 수시는 다릅니다. 일반고 중에도 수시형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고 중에도 정시형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서울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학생들이 나는 정시로 서울대를 갈 거야. 그러면 지균 또는 일반 전형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가면 좋겠고요. 그러면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수능 활용 지표를 100분위로 변경을 했지만 높은 100분위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엇비슷한 커트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이 교과 평가 여기에서 갈릴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수능 경쟁력을 갖춘 명문 일반고, 직윤도 갈 수 있고 일반 전형도 쓸 수 있으니까요. 특히 개방형 자율학교 중에 몇몇 군데가 있죠. 대부분 개방형 자율학교는 수시로 가죠. 근데 정시 경쟁력까지 갖춘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있어요. 그 지역 단위 모집하는 개방형 자율학교 중에도 수능 경쟁력이 강한 학교들이 음, 경상북도와 남도 쪽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과 목동과 분당 쪽에 있는 정시 경쟁력을 갖춘 학교 지원자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올해 약간 그 얘기가 반영이 조금 된 것 같기도 해요. 자, 추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원하는 일반적 1단계 요건 등급의 합은 지금 현재 4, 5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합격자가 100분위 평균은 96.5, 97.5 막 그렇습니다. 근데 3배수잖아요. 2배수가 아니라 3배수가 될 거고 그것도 현재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 환산하는 것이었는데 등급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같은 등급의 친구들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연세대와 고려대까지도 일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의 등급으로 본다면 4, 5까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2028학년도에도 이것은 유효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 합격자 평균이란 것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집 단위가 직윤에서 확대가 된 게 있어요. 현재 정시는 사실은 인문, 정외, 경제, 인류, 공대, 광역, 약대, 의대, 첨단, 융합학부, 그리고 치대까지 총 8개밖에 뽑지 않아요. 그래서 직윤의 약 8.2배, 직윤이 140여 명을 뽑는다면, 2월 전에요. 2월 인원 포함하면 230명 정도 뽑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 전형에서는 1000명이 좀 넘게 1000 몇백 명을 뽑는단 말이죠. 그럼 합쳐놓으면 보통 1500명 수준이 되는데, 1500명이 조금 못 미치는데, 지금은 8.2배인데, 그런데, 서울대가 공교육 정상의 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약간 이 얘기를 했다고 대의 명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50%까지, 즉 한 500명 정도까지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정시 경쟁력을 갖춘 학교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예전보다 조금 더 줄어들 거니까 경쟁력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그 정도일까라는 건 약간 의문이 되긴 합니다. 50% 수준까지, 즉 1대2 정도 비율이 된다면 말씀이죠. 그러면 서울대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모집 단위와 뭐 광역화 이런 걸 통해서 확대시키기로 했고, 그리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다양성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양성? 그렇다면 좀 더 여러 군데에서, 그럼 여러 군데가 아닌 것은 무엇이었지? 서울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야? 특정 지역 쏠림을 조금은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분명히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냥 평범한 일반고로 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섣부른 예측이어서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고, 그래도 확대가 되긴 된다고 했으니 50%까지 되지 않아야 할까?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원장님들께서도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네, 그렇다면 원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학원 운영에 반영하시고, 혹시 제 생각이 약간 합리적인 것 같다. 합리적일 수가 없죠. 근데 결과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도 일부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백분위 활용에 대해서는 지균 수능 성적 반영이나 또는 일반 전형 2단계는 백분위 합산 점수를 환산하는데, 이게 1단계 꼭 3배수는 아니고 한 3.2나 3.3, 많게는 3.5배수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요 정도 성적이 앞으로도 통과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올해 거랑 작년 거를 좀 봤는데, 두 개 학년도만 봤는데, 올해 거 작년 거만 보여드리면, 이게 메디컬 아이들을 빼고 나면 보통 요 정도가 이제 서울대인데, 거기에 고대 연대가 조금 일부 이렇게 포진되거든요. 그러면 요 친구들 정도까지라고 생각이 되면 넓게는 여기에 일부까지 들어가죠. 여기까지 아니냐라고 보신다면 이게 수학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수학, 국어, 뭐 탐구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렇게 본다면 3개 정도 틀린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니까 한 92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백분위 활용하고 그 교과평가의 내용이 있는데, 백분위가 위에 있고 교과평가가 밑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죠. 교과평가 설명드릴게요. 그 교과평가는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걸음망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음망이냐면,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걔네들은 일단은 탈락시키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능이 대수, 위적원, 수학이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탐구니까 이 친구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적분 2와 기하 그리고 과학 쪽에서는 과탐 2 과목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걸 강요할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걸 이수한 친구들 중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느냐가, 기존에 미적기하를 필수로 이수하고 과탐2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던 것을 교과평가에서 7단계로 세분한 다음에 아예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밑으로 빼고, 이수한 학생들이 아마 7단계 중에서 요 정도가 나타나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심화교과를 일부 이수한 학생이 약간 점수를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리고 뭐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제대로 공부했으면 여기나 요렇게 간다. 그럼 제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과 세특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 세특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아까 지역균형 전형의 서류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 예, 창의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강의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희 클럽 하와이 원장님들께만 설명을 드리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